아마 앤틱 가구나 앤틱 용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바로 마이센입니다. 310년 역사의 이 유럽 명품 자기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인기가 많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유명하죠. 사실 마이센은 브랜드명이 아니라 독일의 피렌체로 불리는 드레스덴에서 약 40분 떨어진 작은 마을의 이름입니다. 독일 작센공국의 제후였던 아우구스트 2세는 동양 도자기에 미쳐 있었는데 그는 도자기를 사기 위해 정예기병 600명을 포함한 군대 하나를 통째로 팔아 도자기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710년경 그는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야겠다며 드레스덴 근교 마이센에 견고한 성을 짓고 연금술사 요한 베트거에게 유럽 최초의 자기 제작을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유럽 최초의 왕립 자기 제작소가 탄생하면서 마이센은 유럽에서 자기를 일컫는 고유 명사가 됐죠. 사실 마이센에서 도자기를 만들 때 참고했던 것은 중국 자기였는데 이후 프랑스의 세브르, 영국의 로열 우스터, 덴마크 로열 코펜하겐, 헝가리 헤렌드 등 현재 유럽의 명품 자기로 알려진 브랜드들이 모두 마이센 따라하기를 통해 성장했는데 모조품이 쏟아지기 시작하자 작센공국의 상징인 교차쌍검 문양을 로고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도 이 교차쌍검 로고는 장인들이 직접 그려넣는 것으로 유명하죠. 보통 1000도 이하에서 구운 것을 독이, 1300도 이하의 고온에서 구운 것을 자기라 하는데 1710년 이전까지 유럽에서는 자기를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만 마이센에서 중국 자기 제작의 비밀을 찾아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중국의 도자기 산업이 척명전쟁으로 초토화되자 일본의 아리타 도자기를 모방하기 시작해 현재의 마이센의 독특한 스타일이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혹시 명품 중 명품으로 꼽히는 마이센의 원조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1592년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며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를 도자기 전쟁, 유럽에서는 세라믹 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침략은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닌 도자기가 주요 원인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일본은 유럽 상인들의 활동으로 신임 상업도시가 형성되고 봉건체제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내부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후들의 무력을 해외로 분출시키기 위해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는 해석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쟁에는 또 다른 문화적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도자기 제작 수준이 매우 낮아 조선과 중국의 도자기를 강탈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두 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오다 노부나가. 일본에서는 8세기 이후 말차를 마시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이 말차 문화를 정교한 예술로 승화시킨 인물은 차를 마시는 사람들, 즉 다인들이었는데 그중 센리큐라는 스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센리큐는 차 마시는 행위를 통해 불교의 선을 완성할 수 있다면서 화려한 연회를 강조하던 이전의 다도 문화를 단순미와 고요함을 중시하는 와비차로 변모시켰습니다. 와비차는 고요하고 쓸쓸하면서 무언가 부족한 상태, 하지만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불완전한 미를 추구하는 문화입니다. 이는 다도와 깊이 연결되었고 다도에서 사용하는 찻사발 역시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일본 다인들은 점차 중국의 화려한 찻잔에서 벗어나 조선의 소박하고 투박한 찻사발을 선호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찻사발, 즉 찻잔을 받쳐주는 사발은 경남 진주의 민가에서 사용되던 투박한 김치 그릇이었습니다. 제사 때 김치를 담기 위해 사용하던 사발이 일본으로 건너가 찻사발로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살인을 밥 먹듯 저지르던 사무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오다 노부나가는 왜 이 다도와 찻잔에 환장했을까요? 사실 당시 일본의 사무라이들에게는 불에이우치라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특권은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상인이나 농민 등의 하급계층이 사무라이에게 무례를 범하면 칼로 목을 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른바 살인면허가 주어진 것이죠. 법률에도 이 부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도 한데요. 따라서 인명을 살상하는 일이 일상적이었던 사무라이들은 그들 스스로 살인의 업보를 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보를 내려놓기 위해 희생제사의 형식으로 차를 마시기 시작한 것이죠. 일본 전국시대 통일 과정에는 3명의 주요 인물이 있습니다.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오다 노부나가, 실제로 통일을 이룬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통일을 완성하고 에도막부 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관계와 정치적 흐름에는 한국에서 건너간 막사발, 즉 이도다완이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시 노부나가와 히데요시는 부하들과 의식적으로 막사발에 차를 담아 돌려 마시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한 차 문화가 아니라 혈맹의식을 상징하는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는데요. 막사발은 한국에서는 제사 음식을 담거나 밥을 담거나 국을 담거나 때로는 술을 먹기도 하다 용도 폐기되면 개밥 그릇으로나 쓰일 정도로 특별히 주목받지 못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막사발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아 불멸의 명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아름다움을 초월한 무심, 꾸미지 않은 자연미, 불가사의한 아름다움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당시 일본 사무라이 세계에서는 막사발을 소유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마음에 드는 막사발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도 불사했으며 고급 막사발 한 개가 오사카 성 한 채와 맞먹는 가치를 지니기도 했죠. 막사발을 한번 만져보기만 해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막사발은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도구로 활용됐습니다. 사무라이들은 자신이 아끼는 막사발을 선물하며 협상을 주도하거나 동맹을 받아내기도 했는데 막사발을 선물하는 행위는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성과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다 노부나가는 이 방법을 사용해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하고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패배와 복종의 상징으로도 쓰였으니까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을 어긴 한 성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아끼는 막사발을 바쳤고 이는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막사발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동맹을 맺고 상대방을 복속시키는 등 노부나가나 히데요시는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거쳐 명나라를 정벌하겠다는 야망을 품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쟁 중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도자기를 빼앗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기술자들, 즉 도공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1593년 한 지역의 관리에게 보낸 공문서에는 조선인 포로 중 세공을 하는 자와 손재주가 있는 자는 여자라도 상부로 보낼 것을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이 명령에 따라 그는 두 차례에 걸쳐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과 대장장이 등 수많은 기술자를 일본으로 끌고 갔죠.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은 전역으로 흩어졌고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일본 측에서는 3만 명, 조선 측에서는 최대 40만 명이 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도자기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까요? 조선 최고의 명품으로 불리는 청아백자는 단순히 높은 온도에서 굽는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아백자의 오묘한 색감과 강도는 최소 1300도 이상의 초고온에서 구워야 가능하며 이를 위해 정교한 가마와 숙련된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당시 일본은 이러한 초고온 가마를 제작할 장인이나 이를 유지할 기술력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간 이유는 바로 이 기술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일본으로 강제로 끌려간 도공 대부분은 조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일본의 털을 잡고 도자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조선에서는 불교를 배척하고 성리학을 숭상하면서 다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도공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으며 생계조차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반면 일본에서는 막부와 다이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기술 발전에 전념할 수 있었고 일부는 사무라이와 동급으로 대우받으며 귀족적 삶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차이는 도공들이 일본에서 정착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굳이 돌아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죠. 일본으로 납치된 도공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아마 이삼평이라는 인물일 겁니다. 위에서 마이센이 중국 자기제조 기술의 비밀을 파헤치고 일본의 아리타 도자기를 모방해 현재의 스타일을 완성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아리타야키를 만든 인물이 일본에서 도자기의 신으로 불리던 이삼평입니다. 이삼평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 아리타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배운 게 도자기 빚는 기술뿐이라 그곳에서도 도자기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리타 동부의 한 채석장에서 하얀 돌덩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도자기 원료로 적합해 보여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완성품의 색감과 품질이 너무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일본 도자기 산업의 혁신을 불러왔는데 품질에 감탄한 정부가 그를 전폭 지원함과 동시에 카나가에라는 성씨를 하사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도자기 제작 기술은 이마리야키까지 이어졌는데 조선의 도공과 일본의 장인우대 정신이 결합해 완벽히 새로운 도자기로 태어났는데요. 그리고 이마리야키는 일본에게 막대한 부를 선물했습니다. 원래 동양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해 유럽에 팔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는 중국 경덕진에서 수입한 도자기를 유럽에 가져가 곧장 경매에 붙여 유럽 왕실에 매우 비싼 값으로 공급해왔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중반 척명전쟁으로 중국 도자기 생산량이 급감하자 네덜란드 상인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죠. 조선에도 기웃거리기는 했으나 임진왜란으로 조선의 도자기 산업 역시 폐허가 된 상황에서 일본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가사키로 오가던 네덜란드 상인들은 중국 도자기 대체품으로 일본 아리타야키를 판매해 보기로 하는데요. 세계 시장에 일본 아리타야키가 선을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때 소개한 아리타야키가 유럽에서 초대박 상품이 됩니다.
1659년 5만여 점을 시작으로 이후 70년 동안 약 700만 개 아리타야키가 이마리 항구를 통해 유럽 각지로 팔려나갔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도자기는 사치품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귀족들이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도자기를 이용했고, 그래서 한때는 도자기 무게와 금무게를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무역력조가 심하다 보니 아우구스트 2세가 연금술사 요한 베트거를 시켜 도자기를 직접 만들도록 한 것이고, 중국 자기와 아리타야키를 모방해 발전한 것이 현재의 마이센 자기인 겁니다. 프랑스의 세브르, 영국의 로열 우스터, 덴마크의 로얄 코펜하겐, 헝가리의 헤렌드 등도 비슷한 전철을 밟으며 성장했죠. 어쨌든 당시 이런 유럽 상황과 맞물리며 일본은 현재 배터리나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산업인 도자기 산업의 선진국이 되어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도자기 덕분에 다른 물건들의 가치가 덩달아 높아지며 일제는 고품질이란 인식이 유럽의 파닥에 퍼졌습니다. 조선인 도공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조선의 문화적, 기술적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비극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그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도자기 하나가 국가의 경제를 바꾸고 세계 시장의 흐름을 형성했던 역사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술과 문화는 특정 국가에 머물지 않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되며 발전해가는 힘을 가집니다. 결국 이러한 역사는 기술과 자원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우리가 그 가치를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도 만약 조선인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최첨단 기술과 정보를 외국으로 팔아넘기는 산업 스파이가 넘쳐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부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기술과 정보가 외국으로 넘어가지 않게 잘 보호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